안녕하세요. 책 속에 풍덩 빠진 송송이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루이 브라이입니다. 그럼 함께 읽으러 가볼까요? 이 책인데요. 지은이는 마가렛 데이비슨, 그림 자넷 컴페어. 화창한 봄날 아침입니다. 루이는 현관 입구의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이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송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근처 나무 위에서는 새가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집 옆 풀밭에서는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그 곁을 깡충깡충 뛰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나뭇잎 위에서는 벌레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루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5살 난 루이는 양쪽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루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3살 때까지 나무, 풀밭, 시냇물,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꾸브레이라는 작은 마을의 거리와 건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루이네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누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루이네가 살고 있는 돌로 지은 작은 집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루이의 아빠는 마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프랑스에서 내가 제일이야 라고 말할 만큼 마구 만드는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도 아빠 시몬 브라이에게 마구와 안장을 주문하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루이는 손님들이 찾아와 아빠와 이야기하며 웃고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곤 했습니다. 루이는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한 것은 손님들이 떠난 뒤 아빠가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너무 어려 아빠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3살배기 어린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루이는 커서 무엇이 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처럼 마구를 만든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작업대 한켠에는 두툼한 가죽 두루마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쪽 벽에는 작업 도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비트는 도구, 조이는 도구, 깎아내는 도구, 구멍 뚫는 도구 등 루이도 칼, 망치, 송곳 등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날카로워서 네가 가지고 놀기엔 위험해. 알았지, 루이? 알겠어요, 아빠. 그러면 약속해라. 약속할게요. 그렇지만 가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루이는 집 앞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제각기 다 바빠서 루이와 놀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루이는 혼자서 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엄마를 도우러 갔습니다. 잡초를 뽑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살 난 루이로서 잡초와 먹을거리를 식물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 저런 루이, 그건 홍당무야. 그걸 뽑으면 이 1항에서만 홍당무를 3개째 뽑는 거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니?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이는 아빠의 작업장 앞에서 지루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죽 냄새가 강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루이는 어두컴컴한 작업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귀퉁이에 놓여있는 아빠의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루이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루이는 쭈뼛쭈뼛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작업대 가운데에는 긴 가죽과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바로 그 앞에는 가죽에 구멍을 뚫고 날카로운 송곳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곳을 집어들고 가죽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은 무척 미끄러웠습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송곳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위로 튀어올라 날카로운 끝이 루이의 눈에 박혀버렸습니다. 자지러지는 듯한 루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어왔습니다. 엄마는 루이를 꼭 끌어안고 눈을 씻어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의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눈의 상처가 너무 심해 의사로서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친 눈은 어느새 병균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어린 루이는 손으로 눈을 잡고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다른 눈까지 감염되었습니다. 루이는 마치 두꺼운 잿빛 커튼이 눈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많이 흐릿하기는 했지만 이전처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는 점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태양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너무 어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은 언제 와요? 루이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루이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듯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루이에게 결코 아침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채로 나머지 생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눈먼 소년. 어느 날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배웁니다. 그들 역시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는 직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루이가 소년이었던 1800년대 초에 눈먼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은 전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자라도 그런 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불과 몇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소처럼 무거운 짐을 끌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석탄 퍼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루이가 살았던 시대에는 메인 거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길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넉마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이나 교회를 딱딱한 돌계단 밑에서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끼 사먹을 만한 돈을 구걸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떠돌이 개처럼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쿠브레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맹인 거지 한 명이 어슬렁거리며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루이 엄마 아빠는 어린 자식이 그런 거지처럼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이네 가족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루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여운 루이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루이가 아무 것에나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위험해, 조심해, 멈춰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얼마 뒤부터는 그런 말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루이가 자꾸만 다치는 것이 너무 가슴에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루이가 혼자서도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또 대부분은 눈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루이도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겁내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루이는 잘못한 일이 있어도 혼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십상이었습니다. 왜냐면 가족들 모두 루이를 너무 안쓰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가능한 루이가 보통 사람들처럼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되도록 루이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눈이 멀기는 했지만 루이는 그런대로 집안의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몬 브라인은 루이에게 부드러운 헝겊에 왁스를 묻혀 가죽을 묻으시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꿀수록 가죽이 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을 루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죽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들이 일이 다 끝났다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죽으로 장식술을 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이가 짠 화사한 색깔의 술은 마무리가 끝난 마구의 장식으로 쓰였습니다. 루이는 또 집 주변에서 엄마의 일을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엄마를 도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루이는 컵과 접시와 그릇들을 제자리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아침에 마실 물을 깃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우물러 갔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는 꽤나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길마저 고르지 못한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루이는 비틀거리다가 물을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물로 돌아가서 다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그쯤 아버지 시몬 브라인은 아들에게 끝이 길고 가는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팡이는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지팡이로 앞을 스치듯이 가볍게 더듬으며 걷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지팡이에 뭔가 부딪히면 바로 멈춰서거나 옆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지팡이를 쓰지 않고도 벽이나 울타리 또는 문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노래를 부를 때면 그 위험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당시 내가 노래할 때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루이가 정말로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루이가 노래를 통해 위험을 알아채는 것은 박쥐가 길을 알아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박쥐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쥐는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어떤 것에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쥐가 소리를 이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박쥐들은 날아다닐 때 찍찍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동물 벽처럼 단단한 물체와 부딪힐 때까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단단한 물체와 부딪히면 희미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박쥐는 이 희미한 메아리를 들려오면 방향을 바꿔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루이는 바로 그런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루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은 사람들은 꾸브레이 마을의 자갈 깔린 길 어디에서나 루이를 지팡이를 탁탁탁 두드리며 걸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길을 잃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루이는 작은 소리나 냄새, 촉감 등을 이용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오븐의 뜨거운 열기와 달콤한 냄새를 나면 빵집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물건을 서로 다른 모양과 감촉을 통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마을 성당에 댕댕댕 종이 울리는 소리, 이웃집 개가 컹컹 짖는 소리, 집바퀴가 근처 나무에서 지저귀는 소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등 그 소리들은 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계속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루이는 특히 집 앞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루이는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구별해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루이에게 그 방법을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이는 항상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루이는 바퀴가 둘인 수레가 내는 소리는 바퀴가 넷인 마차가 내는 소리와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가닥 지나가는 말 굽는 소리와 터벅터벅 걷는 황소의 발굽 소리도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의 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게 킁킁 기침 소리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사이로 휙휙 휘바람을 부는 습관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절룩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루이의 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주의 깊게 듣기만 하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아시겠지요? 특별한 친구. 때때로 루이는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듣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저기 불쌍한 루이 브라이가 가는구나. 어쩜 가여워라. 루이는 그런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태도가 점점 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루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숨바꼭질과 술래잡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친구네 집으로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래 소년들과 함께 숲속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살금살금 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루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이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긴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무리에 끼워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웃고 많이 제잘거리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니? 루이야? 하고 부모님은 자주 물었지만 루이는 한결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루이가 6살이 되던 해에 꼬브레이 마을의 성당에 자크 파리라는 신부님이 새로 왔습니다. 파리 신부님은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루이의 삶을 변화시켜줬습니다. 파리 신부님은 가능한 빨리 자기 교구 사람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교구 내의 모든 집을 찾아다니며 신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루이네 집은 방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루이의 총명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파리 신부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부님은 루이에게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성당에 와서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이세요? 루이는 너무 흥분되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루이는 매일 아침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면서 언덕배기에 있는 큰 성당으로 갔습니다. 루이와 파리 신부님은 화창한 날에는 정원에서 앉아 공부를 했고, 날이 굳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파리 신부님은 루이에게 역사와 과학을 가르쳤고, 하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 용감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이는 그 이야기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루이는 신부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다른 일로도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루이를 가르칠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리 신부님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할수록 신부님이 루이의 질문에 대답해주지 못할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부님은 문득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신부님은 꾸브레이 마을 학교에 새로 선생님으로 온 앙투안 베슈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루이를 마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슈레 선생님은 한 번도 맹인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인 학생을 가르친 자신도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년에게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희망을 심어주었다가 오히려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맹인 학생들을 받아들여 규칙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맹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게 규칙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선생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루이는 배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테지요, 신부님. 하지만 보통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과연 루이에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무척 작은 학교라 선생님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겠네요. 신부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신부님, 잠깐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신부님의 꼬마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척 귀여운 아이더군요.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루이네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일주일에 엿새를 루이에게 들러 학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두 소년은 손을 꼭 잡고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루이는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이 교실 양쪽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물론 중간엔 짧은 점심시간이 있긴 했지만 학교 수업은 마치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루 수업
일과가 너무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리거나 소곤대거나 공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조용하게 앉아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선생님 말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교과서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은 몽땅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루이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루이는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탓에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선생님이 말해준 내용을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 다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수학 문제를 다른 아이들이 종이 위에 푸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머릿속에서 암산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좋아 얘들아 이 책을 꺼내도록 해라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때면 루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이는 가끔 책을 집어들고 손으로 책상을 가만히 더듬어 보곤 했습니다. 매끄러운 종이 위에는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없었습니다. 루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들이 책에 쓰여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을 결코 배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루이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의문으로 혹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루이를 아꼈고 따스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루이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줄 만큼 한가하진 않았습니다. 모두들 잠시만 기다려야 하고 말하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루이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스스로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파리 신부님은 루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제 소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학교에 계속 다니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려면 맹아를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신부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담? 파리 신부님은 루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적당한 학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파리에 있는 왕립 맹아 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이곳이 루이에게 적당한 학교가 아닐까? 신부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을 더 알아보았지만 역시 왕립 맹아 학교가 루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수학, 문법, 지리, 역사, 은학 등의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맹아들이 자란 뒤에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부님은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맹아들에게 읽기를 가르친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리 신부님은 읽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저 손을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파리 신부님은 무척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그들이 너무 큰 희망을 품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우선 루이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파리 신부님은 가난한 시골 마을 신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이
자신이 보낸 편지에 관심을 볼지 대해 신부님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신부님은 다른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덕망이 높은 오르빌리의 후작을 찾아갔습니다.